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했지. 그리고 말이지, 여러분들 그 위헌정당 해산제도 설명할 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시적 내용,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면 자유지배와 폭력지배를 배제하고 쭉 설명이 나오는 거 있지? 그거를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 나오지? 이제 한번 거기 봤던 몇 페이지? 776페이지, 7페이지, 777페이지 봐봐. 777페이지에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지? 그거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무엇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이것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뭡니까? 777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면 그러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정의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기본법, 즉 독일 연방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제도가 확립이 되고 또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적 의사의 집행, 예를 들면은 의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주권의 규칙적 행사로서 선거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의 국민대표기관, 즉 국회에 대한 책임, 의회제도가 확립되고 법원이 독립되고 모든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간접적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수결의 원리와 야당 설립의 보장, 특히 다수결의 원리는 항상 민더하이텐 슈츠, 즉 소수의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보장이 인정되지 않는 다수결의 원칙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지?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결의 원칙은 뭐가 돼? 다수 횡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다수에 의한 다수의 독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다수결의 원리에는 야당, 즉 소수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정치적 정당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적법성, 즉 법치행정 원리, 법률의 우위와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은 항상 법에 의한다.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시적 내용에 해당된다. 이것을 꼭 써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느냐? 예를 들면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기타 뭡니까? 그 선거제도를 부인하고 또 폭력혁명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이 뭔가 이것은 반드시 써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 자리지? 864페이지 선거제도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선거도 역시 우리가 주기적 선거제도가 인정이 되어야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거는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이 선거권, 이것은 하나의 참정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거권에는 본인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아니면은 공무를 단임할 수 있는 870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선거권, 즉 선거의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거권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신앙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교육, 재산, 수입 등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쭉 몇 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떠한가? 성별,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습니까? 차별받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죠?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선거라고 그래? 아니면은 보통선거라고 그래? 무슨 선거?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 이것을 무슨 선거라고 그러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선거인가? 보통선거라고 그러지? 보통선거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가? 그렇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인가?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하는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학생이냐? 사회적 신분? 학생이냐? 거지는 선거권을 가지나 못 가지나? 가지죠. 그렇죠? 노숙자이건 또 재산이 어느 정도이건 또는 수입이 어느 정도이건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거의 종류에는 871페이지를 보시면은 보통선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를 재력, 납세액, 사회적 신분, 지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선거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를 통해서, 즉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 바로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주권 행사를 언제 해요? 우리 ONMC는 주권 행사를 언제 하지? 주권 행사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해? 선거를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또는 헌법 130조에 의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이 선거권을,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바로 주권을 뭡니까? 행사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72페이지를 보시면은 평등선거가 있습니다.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 원칙이다.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1인 1표제, 다 같이 밑줄 쳐둘 것, 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즉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1표 1가제. 이것은 뭐냐면은 투표 가치 평등. 그렇죠? 투표 수의 평등, 그 다음에 투표 가치 평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이 one man, one vote, 즉 그 투표 수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가치 평등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투표 가치 평등은 873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평등선거의 원칙에는 모든 선거인의 투표 가치가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며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이라 함은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선거구는 5만 명 중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구는 20만 명 중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선거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해, 부합 안 해? 홍기준. 네, 부합해, 부합하잖아. 왜?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그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의 투표 가치는 5만 명 중에서 1명을 뽑는 유권자들의 투표 가치보다도 어떻게 돼?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군에서 5만 명 주민을 가지는 무안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은 20만 명의 주민을 가지는 분당구에서는 4명을 뽑아야지. 한 명만 뽑은다면은 이 분당구 주민들의 투표 가치는 무안군 주민들의 투표 가치보다 어떻게 돼?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875페이지 각주 4번을 보시면은 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4대 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 합치적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를 전국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하 편차를 계산하면 평균 인구수의 상하의 60%의 편차가 되므로 이러한 평균 인구지수 상하 60%의 편차들은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부산 해운도구 귀장군 선거구와 서울 강남구 을 선거구는 전국 선거구 평균인 수의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내용은 이 선거구의 획정은 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1995년도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877페이지 또 각주 1번을 보시면은 자, 각주 1번을 보시면은 그 2001년도의 50편차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선거구에 관련된 문제들도 즉 투표 가치의 평등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82페이지를 보면은 직접 선거 그렇죠? 우리가 선거의 기본 원칙 4대 기본 원칙은 뭐가 있지? 보통, 평등, 그 다음에 직접 선거가 있죠.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를 뽑는 제도로서 간접 선거의 반대이다. 간접 선거는 중간 선거인을 선출하여 쓸 거 있어? 쓸 거 있으면 줘. 빨간 거 하나 줘봐. 자, 그 뭡니까? 그 선거인을 선출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직접 선거를 채택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뭡니까? 그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는 만약에 우리 의사와 반대되는 그러한 뭡니까? 후보에게 투표해버릴 수가 있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옛날 과거 제4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뭡니까? 간접선거로 해서 이루어졌지. 그러면은 그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상반되게 박정희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지.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선거 이것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선거가 있죠? 884페이지를 보시면은 비밀선거. 자, 비밀선거는 개인의 선거인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제3자가 이를 모르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선거의 반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 즉 제3자인 국가나 개인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자, 투표 용지에다가 나는 몇 번을 찍었다. 누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죠?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만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을
촬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 투표하는 것, 이것만 찍어가지고 나는 투표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지. 또 예를 들어서 투표소에 가가지고 자, 나는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나 투표장에 여기 투표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나 투표했는데 그러면은 2번을 찍으세요. 이름만 한 거가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야. 그냥 투표장 안에서 투표했습니다. 이것만 찍어가지고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밀선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것만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독일에서는 자유선거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가 행해지는 제도로서 강제선거의 반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행 우리 헌법은 자유선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원칙은 선거권을 법적 공음으로 보지 않는 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은 독일에서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자유선거를 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유선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거제도는 또 선거는 885페이지에서 보는 것 같이 무엇을 구현하는 것이더라? 국민주권의 원리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886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일 연방헌법, 즉 독일 본기본법 38조 1항에서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위임 및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양심에만 따르는 전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북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뽑지만은 일단 이 국회의원은 성북구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 특수한 이익 집단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거의 종류로서는 여러분들이 887페이지를 보시면은 대표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제의 유형으로서는 우선 다수대표제, 즉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의 선출을 선거구의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다수대표제는 상대적 다수대표제 또는 절대적 다수대표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상대적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즉 절대 다수대표제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되는 것이다. 과반수가 무슨 말이지? 과반수는 50% 이상인가? 왜 이름표를 안 달아놨어? 과반수는 이름표. 과반수는 몇 프로 이상이야? 50% 이상이야? 과반수, 차상이 50% 이상? 홍기준, 과반수는 50% 이상? 2분의 1 이상? 김혜진. 2분의 1 이상인가 과반수? 과반수가 뭐예요? 과반수. 예? 과반수가 뭐냐고, 과반수. 예? 절반을 초과되는 거. 그러니까 과반수는 절반이야, 절반이 아니지. 절반이 아니지. 절반은 50% 이상 그러면 큰일 나. 50%를 초과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던 모양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안 가르쳐 줬으면 알 리가 없지.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것도 여러 번 가르쳐 줬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반수. 그러니까 반수가 넘었다 이 말이야. 반수는.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다. 즉 50% 이상이 아니고 50% 초과. 그렇기 때문에 자 300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야? 예? 151명. 그 다음에 299명의 과반수는? 예? 299명의 과반수는 몇 명? 150명 이상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다수는 뭐냐면은 자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은 다 당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다수.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의 민병호 의원이 떨어졌지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 26표 차이로 떨어졌지. 옛날에는 동대문구에 말이지 문아무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3표 차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별명이 문세표야. 문세표. 예. 그렇듯이 바로 이 상대적 다수는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절대다수는 뭐냐면은 absolute majority는 과반수. 그러니까 절대적 다수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60%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것은 60% 이상은 절대적 다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50%, 51% 이상, 그렇죠? 50% 초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절대 다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 이상 이럴 때는 압도적 다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absolute majority. 그다음에 압도적 다수는 독일어로 가르쳐줄까? 쿠발리피지어르테 메어하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절대 다수인가 압도적 다수인가? 압도적 다수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압도적 다수가 된다. 자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888페이지를 보시면은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각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전형적인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시행됐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선거인이 정당의 합동 명부에 대해서 투표하고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뭡니까?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한다. 특히 민주주의 실현 원칙인 소수를 보호하고 다원적 산업사회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의기관 구성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은 봐봐. 자, 어떤 사람은 쉬운 한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사람은 쉬운 표를 얻었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쉬운 표를 얻은 것은 사표가 돼버리지. 이 사표를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사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바로 다수대표제의 즉 흠결을 즉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당에 자 새누리당이면은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면은 국민의당이 쭉 있죠. 그럼 거기에서 정당 명부를 작성해 기호 1번, 기호 2번, 3번, 4번 이 정당 명부식 이 정당에 기입된 그 명부 순서대로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889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다수대표제보다 더 늦게 성립했고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채택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상의 비례대표제는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1962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에
바로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점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890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표를 방지한다. 단점은 뭐냐면은 군소정당들이 등장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이 뭡니까? 야기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은 또 이것 때문에 군소정당의 탄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봉쇄조항, 즉 저지조항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전국 비례대표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전국 지역구 투표에서 몇 프로 이상, 예를 들면 3% 이상이면 3% 이상, 독일의 경우는 5%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쇄조항 이러한 것을 두는 이유는 바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구제의 유행으로서는 소선거구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죠. 892페이지를 보시면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따라서 이것을 다수 대표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중에서 다수를 득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 이렇게 부르고 있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는 뭐라고 불러? 상대적 다수. 그 다음에 과반수를 초과해야 되는 경우에는 뭡니까? 절대 다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893페이지 게리맨더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뭡니까? 선거구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던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새로운 상원 의원 선거 지역에서 1812년 바로 이때 게리맨더링에 의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선거구역이 마치 도마뱀, 살라맨더, 이 살라맨더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그 다음에 살라맨더 할 때 맨더 이것을 합쳐가지고 게리 맨더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평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평양. 뭐라고 부르지? 미국 뉴욕에 뭐가 있지? 부자들이 사는 동네. 무슨 동네가 있지? 뉴욕에? 뉴욕에 뭐가 있어? 또 월가라는 말 들어봤어? 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맨하탄이라는 말 들어봤어? 맨하탄. 부자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지. 그래서 그 평양 이것을 평해턴 이렇게 불러. 평양의 평자하고 미국 맨해튼의 해튼 이것을 둘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1%의 주민들은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산단 말이지. 독일 음식도 마음대로 사 먹고 비싼 호텔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평양에 사는 일부 주민들 그 사람들을 평해턴 이렇게 평해턴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이게 마찬가지로 게리맨더링 이것도 역시 지역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 도마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게리 그다음에 살라맨더를 합쳐서 게리맨더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894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선거구제가 있는데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의 대표제를 뽑는 것.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제를 뽑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96페이지를 보면은 896페이지는 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이 비교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소선거구제는
1구 1인, 중선거구제는 1구에서 2 내지 4인, 대선거구제는 1구에서 5인 이상, 혼합선거구제는 1구 1인 또는 1구 2인 이상, 이러한 선거제도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번에 선출할 때 한 구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까? 두 사람씩 뽑았습니까? 한 사람씩 뽑았지. 바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 제41조, 그 다음에 67조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는 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과거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는데 현재는 공직선거법으로 그 법명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바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기본 내용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이것은 아까 이미 고찰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제도, 그 다음에 902페이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저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슈페르클라우셀, 이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서 전국구 의석 배분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우리는 저지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바로 비례대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몇 명 있었지? 한 2명인가 있었지.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정의당이 뭡니까? 지역구 투표에서 5석 이상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투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선거운동제도에 대해서는 907페이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즉 낙선운동을 하는 것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면은 자, 어떠한 특정한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낙선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906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912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획운동 원칙, 그 다음에 평등 원칙과 선거운동에서 기획운동의 의미, 그 다음에 선거운동의 의의,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많은 판례를 내리고 있죠. 거기 쭉 보시면은 선거제도와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획운동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란 무엇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중요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 소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즉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914페이지 선거운동의 자의적 차별 금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19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 특히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 선거경비를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또 92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기탁금 제도와 선거 공영 제도,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피탁제, 국가보조금 제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기탁금 제도, 특히 921페이지의 공직선거법 57조를 보시면은 기탁금의 반환, 바로 이러한 것 등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고 있는 판례, 그것도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 926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 운동 금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개별적 판례, 이것은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931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것도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8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사제도가 설명이 되는데, 군사제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95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는 국민계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국민계병주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방 의무를 지닌 것을 우리는 국민계병주의라고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러지?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모든 국민들이 병역 의무를 지닌 것을 국민계병주의라고 그랬지? 그렇지?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무슨 주의? 계세주의. 그렇지? 국민계세주의, 그 다음에 국민계병주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병정통합주의는 여러분들이 쭉 뭘 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병정통합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군정, 군령 이론주의를 말한다. 즉, 군정과 군령을 다 같이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정부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병, 정, 통합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정 분리주의는 군정, 군령 이원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군령을 담당하는 군령기관과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관을 분리해서 군정은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군령은 국가원수 소속과의 일반 행정기관과 별개의 독립기관이 갖도록 하는 제도, 특히 독일 프로이센, 그 다음에 구일본 제국의 편제, 바로 이것이 군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병정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정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병정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병정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바로 문민정부의 체제에서 최고 군사령관은 누구죠? 대통령이 뭡니까? 최고 군 통수권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병정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95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방체계와 군정관계는 문민 우위 원칙.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있나? 못 되는 것이죠. 반드시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은 국무총리도 되지 못하고 뭡니까? 국무위원도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나 뭡니까? 국무위원은, 즉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헌법 몇 조지? 헌법 86조 몇 항으로 되어 있죠? 86조 3항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은 국무총리로 될 수 없다. 또 87조에 나오지.
군인은 현역을 사항에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자,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2386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 66조를 봐봐. 그 이하를 보시면은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네. 국무총리하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은 국무총리도 못 되고 장관도 못 되도 돼 있지. 국무위원이.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돼? 대통령은 현역 육군 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육군 대장도 하면서 대통령도 할 수 있나? 어떻게 돼? 할 수 있나요?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만 현역 군인은 될 수 없게 돼 있지. 대통령은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잖아. 그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예? 한번 손 들어봐. 자, 고개 끄덕거려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봐. 빨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 나인, 예. 아니요, 이렇게. 해봐. 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법에 이렇게 규정이 안 되는데, 헌법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해야지. 할 수 있지. 원래 법은 원칙 아니야, 그게? 그럼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고개 끄덕거려보세요. 그렇지. 크게 끄덕거려봐. 머리가 책상에 닿을 때까지 끄덕거려봐. 이게 제1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1948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 자, 이 국회의원 뭡니까? 그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가 될 수 없도록 현역 군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당시 우리 헌법의 아버지는 누구였지? 유진호 박사라 할 수 있겠지. 그 유진호 박사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물어봤어. 자,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은 현역 군인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현역 군인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진호 박사가 이것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지만은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만 뭡니까? 현역 군인은 될 수 없도록 했지만은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뭡니까?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이후에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이후로부터도 계속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육군 대장이었지. 육군 소장이었다가 육군 대장으로 되고 나서 대장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이 됐던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육군 소장이었다가 육군 대장까지 했지. 그 다음에 그만두고 뭡니까? 대통령을 했잖아. 헌법 현실에도.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뭡니까? 현역 군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뭡니까? 현역을 면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입법적 불비입니다. 우리 깨끗하게 정해둡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앞으로 헌법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둘 수가 있겠지만은 벌써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 헌법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태여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헌정사를 보시면은 그게 설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대한민국 헌정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자. 대한민국 헌정사가 몇 페이지 나왔지?
대한민국 헌법사 318페이지 그 이하 318페이지 그 이하를 쭉 보시면은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군통수권, 그 다음에 957페이지 그 이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군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 이것은 특히 이것이 이제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우리 헌법 제29조 2항을 보면은 959페이지 국가배상 청구권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은 그렇지 바로 군인, 군무원 등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군인에 대해서 군인이 전투나 훈련 등을 하다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그 경우에 이러한 그 제한, 다시 말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을까? 군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되죠. 군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29조 2항에서는 바로 이러한 군인이라든지 군무원, 기타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전투나 훈련 등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받은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 위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960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육제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교육제도는 961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 제31조에서 바로 이러한 교육 조항에 관해서 즉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한성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즉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또 961페이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또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법률 유보 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헌법 제31조 사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964페이지를 보면은 교원 직무의 자주성,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66페이지 교육의 자주성, 그 다음에 967페이지 교육의 전문성, 바로 이러한 것 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973페이지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말이죠. 교과서에서 어떠한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향적인 역사적인 소수를 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정치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은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974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육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대학 교수들인 경우에 그렇죠? 대학 교수들인 경우에는 어떠한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일반 교원이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되는 것을 우리 정당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대학 교수를 제외한 일단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그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염려가 있겠지. 어린 학생들이. 그렇지만은 대학생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백규 교수님이 야 너희들 저 안철수 찍어라. 그런 데서 찍을까? 그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뭡니까? 그러한 교수의 그 유도에 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초중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뭡니까? 아직 그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그 교원들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는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초중고 선생들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975페이지 90 그 이하를 쭉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립학교 교원의 이 법률상의 주의는 뭐냐면은 97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981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다. 거기에 쭉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법상 즉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2페이지 대학의 자유, 이것은 대학의 자치,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결국 이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무엇이 인정돼야 될까? 대학 자치 또는 대학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문의 자유의 구체적인 보장은 대학의 자유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학의 자유는 특히 984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수의 자유, 즉 강학의 자유, 레어 프라이하이트 이것이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교수의 자유는 고등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교에서의 강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라든지 98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연구대학이 아닌 대학, 예컨대 전문대학 또는 교육대학 이것은 강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은 바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도 역시 강학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수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교수의 자유, 강학의 자유가 인정되지만은 무엇이 갖춰져야 돼?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 그렇죠? 교수의 자유도 헌법의 충성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교수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학문적 교수만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교수는 주로 대학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은 대학에서의 모든 지식 전달이 교수의 자유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교수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헌법 제5조 3항에서는 교수의 자유는 헌법의 충성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독일 연방헌법 제18조에서도 교수의 자유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오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교수의 자유는 박탈당한다. 즉 실권한다.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백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교수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한 학문적인 범위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수의 자유에도 그 스스로 내재하는 한계가 있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기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에 대한 한계?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수업 시간에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서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뭡니까?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자, 986페이지 맨 위에서 5째 줄을 보시면은 바로 독일 기본법 제18조, 독일 연방헌법 제18조에서는 바로 교수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교수의 자유는 박탈된다. 교수의 자유도 헌법 충성 의무 및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는 독일에서조차 교수의 자유를 박탈시켜버리는 이유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즉 상대적 민주주의 이론과 함께 대학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 교수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무분별하게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를 찬양, 전파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독일 헌정사에서 뼈아픈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바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 및 개인에 대한 기본권 박탈제도 이것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지 나치 정권 때에 있어서의 바로 이러한 교수의 자유의 폐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교육의 자유와 여러분들이 986페이지를 보시면은 초중등 교육기관인 교육의 자유, 즉 Unterrichtsfreiheit하고 교수의 자유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초중등 교육기관의 뭡니까? 학교 선생들이 갖는 교육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교수가 가지는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교수의 자유에게 학문의 자유 또는 학문 연구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할지라도 989페이지를 보시면은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뭡니까? 발표 대상, 발표 장소, 발표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991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수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노동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94페이지는 대학의 자치와 한계와 제한, 그 다음에 997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교육제도, 그 다음에 999지는 평생교육제도. 요새는 평생교육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성대학교에서도 말이죠. 무슨 평생교육원,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것을 두는 이유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01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특히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1005페이지를 보시면은 1005페이지, 1004페이지 이쪽을 보시면은 현행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제도의 내용으로서는 혼인 결정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005페이지 혼인퇴직제. 그렇죠. 혼인퇴직제는 이것이 역시 위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 근로자에게 혼인을 하게 되면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혼인퇴직제 혹은 독신조항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위헌,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결혼하면은 퇴직을 하도록 했던 회사가 있지. 무슨 회사 있지? 금복주. 금복주는 마시지 마, 여러분들. 그것은 그 남녀 차별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시지도 말라 해서 또 여러분들 안 마시고 그러지는 않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수의 자유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들인 경우에 야 너희들 금목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어린 학생들은 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너희들 금목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더 마실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 결혼퇴직제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시험 기출문제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1005페이지에 사실혼 관계. 우리가 법률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은 사실혼 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1006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혼도 하나의 사적 생활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사례, 그 판례를 보시면은 군 복무자 중에 순직한 자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는 처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그 부모에게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가 그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해서 혼인신고 및 그 자의 출생신고를 필요한 뒤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때 뭡니까? 승소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로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사실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신, 출산 등의 차별 금지로서 마타라 판결, 최신 판결이 있는데 2014년 10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특히 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6페이지 각주 3번을 보시면은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지? 마터니티 하라스먼트를 줄인 조어이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서 해고 고용 정지를 당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인 괴롭힘 이것을 우리는 마타라 이렇게 일본에서는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타라 판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타하라 이렇게 특히 1008페이지를 보시면은 최고재판소 판결 2014년 10월 23일의 판결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또 혼인의 자유 이해로서는 과거 우리가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1009페이지를 보시면은 동성동본 그 문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민법 제809조
동성동본이 혈족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동성동본 금원 제도는 1997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뭡니까? 폐지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민법 809조, 여러분들이 1009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은 현행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즉 근친혼으로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혼인하지 못한다. 또 2항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뭡니까?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는 두고 있다. 그렇지만은 과거와 같은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혼인하지 못하던 이러한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홍기준 씨. 홍기준 씨는 무슨 홍씨지? 남해 홍씨지. 그런데 무슨 파지? 그런데 그 홍씨도 토홍이 있고 당홍이 있지. 무슨 홍이지? 당홍이 80%야.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남해 홍씨라 할지라도 그 토홍, 당홍 이 파가 구별될 때는 서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씨라고 할지라도 같은 최씨더라도 최취현 후손이 있고 또 다른 최씨 후손이 있지. 그렇죠? 경주 최씨 하면 손 들어보세요. 무슨 파지? 무슨 후손이지? 최취현 후손이지. 또 다른 후손이 있어. 그 후손끼리는 결혼할 수 있어. 같은 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결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균관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아예 그냥 결혼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미리서 이제 우리 김원철 씨는 무슨 김씨라고 그랬지? 예? 김영김 씨는 사랑하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 너 무슨 김씨냐? 그거부터 물어보고 나서 우리 연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했어야 돼,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 안 물어보고 사랑했다가는 바로 이런 동성동본 불혼제도에 걸려가지고 혼인신고를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받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적 법률,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처분적 법률로서 인정이 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지금은 개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12페이지를 보시면은 간통죄, 그렇죠? 간통죄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몇 년 만에 폐지됐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간통죄는 뭡니까?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혼제도, 그 다음에 간통죄 문제, 이 가족죄와 관련해서는 사실혼 문제, 동성동본 금지 문제, 그 다음에 간통죄 문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자치제도, 이 지방자치제도는 여러분들이 그 1016페이지 헌정사, 이것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그 다음에 제3공화국, 1017페이지 제4, 제5, 제6공화국 헌정사를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는 101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유형이 주민자치를 일단 들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여러분들이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그 지역 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는 바로 주로 영미에서 발달된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제도적 의미의 지방자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보시면은
1020페이지 이 1을 보면은 단체자치, 즉 법률적, 제도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 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021페이지 소론 바와 같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2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는 그 기본 원칙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사상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 주민자치는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즉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고, 단체자치는 법인격이 있다.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로서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23페이지 그 이하를 쭉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1027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뭡니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또 제도적 보장,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029페이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쭉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그 다음에 103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는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외에 소위 말하는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의 선거제도로서는 1041페이지 선거원칙은 보통선거의 원칙, 이것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44페이지, 45페이지 그 이하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1046페이지 평등, 그 다음에 47페이지 직접, 그 다음에 47페이지 비밀선거원칙, 그 다음에 자유선거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 이 4대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자유 이 5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자유선거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이 충분히 갖춰진다면은, 또 보장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자유선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1049페이지를 보시면은 의결기관으로서는 지방의회를 두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1050페이지 지방의회의 의원 선출은 역시 보통,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등, 그 다음에 즉 1055페이지 평등, 그 다음에 1057페이지 직접, 그 다음에 1058페이지 비밀, 바로 이러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 다음에 1059페이지 자유선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1059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은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즉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 민주주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의사 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1060페이지 이하에서 쭉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또 독일의 경우에는 1060페이지 독일에서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독일 연방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독일 연방헌법 38조 1항에서는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62페이지 지방의회의 권한, 여기에는 의결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바로 이러한 것 등을 가지고 있고, 또 1063페이지 지방의회의 자율권, 또 지방의회의 선출권, 이러한 것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는 자치조직권, 즉 조직구권으로서의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 이것을 한국, 독일, 이것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개별적으로, 법적 근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면 되겠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 입법권, 그렇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치 입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법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즉 자치법규의 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역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규칙도 하나의 자치법규의 한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치입법권의 한계로서는 1089페이지를 보시면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 예를 들어서 자치입법권을 조례를 통해서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조례도 뭡니까?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만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90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 뭡니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명령이라든지, 위임명령은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임명령,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바로 이러한 것은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바로 조례의 경우는 바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러한 하나의 법 단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명령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조례 역시 상위 규범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111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국가조직론, 그 다음에 통치구조론, 이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죠, 이 국가조직론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통치구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는 통치구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통치라고 하는 명칭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1111페이지를 보시면은 통치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지배한다 또는 다스린다의 의미이지만은, 통치 철학적, 가치관적 의미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의미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근대 국가에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정부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에 우리가 통치, 이것을 꼭 국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민주법치국가에서는
바로 통치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마치 공무원이 윗사람들이고 우리 국민은 신민, 운터탄, 그렇죠? 신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용어 사용이 약간 비민주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통치구조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김백유 교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지? 국가조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미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은 이 통치라는 개념을 국어사전적으로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러한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가치관적 의미로 표현합니다면은 이 통치 이것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11페이지 통치구조의 명칭을 보면은 과거에는 김철수 교수라든지 권영선 교수라든지 허영 교수 등등은 뭐 통치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인 성낙인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제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다른 교수들은 뭐 국가조직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 독일에서는 뭡니까? Staatsorganisationsrecht 해가지고 국가조직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김백유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국가조직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 표지를 쭉 보시면은 자 헌법학 1 그래가지고 헌법 총론 그 다음에 한자 그 뒤에 나온 한자 뭐야? 우리 백인영 한자가 뭐지? 국가조직론? 국가조직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국가조식론 아니야? 조식? 식자 아니야 이거? 식자 아니야? 내가 왜 여기다 한자로 써놨냐면은 헌법 총론하고 국가조직론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 책을 이해할 수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딱 봤는데 이 한자를 못 읽는 사람은 이 책을 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자로 써놨어. 여러분들 옛날 책 보면은 한글로 돼 있지? 옛날 책 가진 사람 봐봐 한번. 옛날 책. 너 이거 뭐라고 돼 있냐? 여기 한글로 우리 백인영이가 한자를 잘 안 했더니 한글로 써 있었어. 여기는 한글로 써놨지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은 내가 일부러 한자로 써놨단 말이야. 이거 한자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책 사지 마라. 이 책 안 산 사람들은 이 한자를 못 읽어서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한자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국가조직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통치구조론 또는 국가조직론의 그 구조를 쭉 보면은 우리가 1112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 목적이다 또는 국가 목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국가의 목적은 뭘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딱 밖에 보이게 해놓지 말이지. 내가 아까부터 윤재희를 부르고 싶은데 안 보여서 못 불렀어. 엄혜정이도 부르고 싶은데 안 보여서 못 불렀어.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거지 지금. 이름 안 부르게 하려고. 이거 나와서 봐봐. 보이나? 안 보이겠지? 그럼 이걸 다 이렇게 해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김혜, 너 여기 이름표 안 했어. 에? 왜 이름표가 없어? 여기다 넣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빨리 지금 해. 또 거기는 여기 왜 이름표가 없어? 그런데 이 책을 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말이지 봐봐. 지금 이 학생은 이런 책을 보고 있어. 최한태 헌법. 이거 참 좋아. 최한태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책도 막 이쁘게 이렇게 색깔도 집어넣어놓고 그랬지? 이렇게 이런 책을 사서 봐.
이렇게 막 도표도 만들어 놓고 책을 이쁘게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막 파란 글자도 적어놓고 그랬지? 이런 책 사서 봐. 거기 여기 뒤돌아봐봐. 이런 책을 사서 보란 말이야. 이런 거. 그런데 전적으로 이것만 보면은 절대 시험이 안 돼. 이것만 보면은 시험 붙을 것 같지? 이 책만 보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갈 마인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기본서 플러스 문제집 이것을 같이 봐야지. 막 그 기본서는 안 보고 문제집만 보면은 딸막딸막할 토막 지식만 얻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맞출 수 있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안 나면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어가지고 법학 지식 이것을 갖춰야 돼. 리갈 마인드를 갖추고 법학 지식을 갖춰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낼까? 일부러 안 내겠지. 그렇죠. 그 객관식 문제집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 내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일부러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식 문제집만 보게 되면은 절대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봐서 기본서를 읽어가지고 법률 지식을 가지고 또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고 또 그런 책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그 다음에 참고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돼. 참고서만 봐갖고 안 돼. 여러분들 대학교 시험 볼 때도 대학교 시험 볼 때는 기본서라는 게 있었나?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기본서라고 하는 게 있고 참고서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 기본서를 책을 읽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참고서를 봐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러고 참고서만 보면은 우선 공부하기는 편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선배들을 봐봐. 만약에 행정고시 합격한 학생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교수님, 내가 마지막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서는 일치 안 보고 기본서만, 즉 교과서만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지. 객관식 문제집만 알게 되면은 토막 지식만 여러분들이 딸랑딸랑 그 토막 지식만 알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은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러한 반드시 넘어야 할 선, 눈에 보이는 선이 있어. 그 선을 절대 못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기본서를 안 읽기 때문에 그래. 기본서를 안 읽고 그 객관식 문제집 최한태 헌법. 최한태 헌법 이건 나중에 지어주세요.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은 좋아. 그런데 그 문제집만 가지고 하면은 실력이 절대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를 밑줄줄 쳐가면서 공부할 것. 자, 국가 목적은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치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조직, 통치구조를 설정해 두는 이유는 국가 목적이 결국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하지만은, 자, 우리 국가 목적이 뭐지? 엄혜정이하고 윤재인이가 불렀던가 옛날에? 네. 우리 김혜빈, 네. 국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국가 목적.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여기는 민주공화제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치구조를 형성해 두고 있다 그랬지? 그럼 국가 목적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뭐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치구조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가 목적은 뭘까? 류시연. 국가 목적. 딱 4글자로. 전
원석찬. 국가 목적은 뭐지? 정의 실현? 이야, 이거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김소형. 국가 목적은 뭐야? 그 옆에. 이걸 또 너는 가르치냐? 박영경. 국가 목적은 뭐야? 에? 그렇지. 국민 행복이. 국민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국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돼?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지. 법치국가가 돼야 되겠지. 사회국가가 돼야 되겠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의국가, 복지국가 이렇게도 표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목적, 즉 국가 목적은 국민 행복이야. 즉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도 하고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기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통치구조를 그러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는 것도 바로 입법부에서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은 법을 만들고 그걸로 끝나야 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면 돼, 안 돼? 자유와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지.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한단 말이지. 그럼 자기들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 법을 옳게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어때? 그것도 역시 독단과 자유에 빠질 염려가 있지. 그래서 다른 기관인 어디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국가작용을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서로 나누어서 그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하고 서로 그 기관들끼리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통치 구조는 민주공화제의 구현과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는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 구조는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통치 형태, 통치 기능, 통치 기구 등이 민주적 정당성 또는 정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민주적 정당성은 여러분들이 1113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고 있고 특히 1115페이지 민주적 정당성의 실현 방법 그 내용으로서는 1116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의 직접적인 입력 통로를 통한 정통성 확보 그렇죠. 예를 들면 상설적 입력 통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기적 입력 통로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투표제도, 즉 헌법 제72조의 의무적 국민투표, 그 다음에 1117페이지 필수적 국민투표 헌법 130조, 즉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72조를 보시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즉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재량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무적 국민투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즉 1117페이지를 보시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를 통해서 즉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어떠한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한다.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을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일의 선출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일의 선출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즉 임명하기 이전에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야, 아니면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야.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